오늘은 역사를 기억하고 미래를 함께하는 전통문화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사람, 전 한국도예협회 윤태훈 회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달항아리의 명인 윤태훈 회장이 말하는 조선도공 이야기. 조선도공이 일본에 건너가 이루어 놓은 기적은 무엇일까요? 우리 문화와 많이 닮은 일본의 문화와 우리 문화가 함께하는 페스티벌은 지금까지 누구도 기획하지 않았다. 이젠 우리 전통문화의 심장이 일본에서 다시 뛰게 할 것이다. 다시 뛰는 우리 전통문화를 주제로 전통문화 페스티벌을 일본에서 갖는 이유는 한, 일관계 개선에 충분한 여건을 만들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지금부터 전통문화 페스티벌을 준비하고 있는 윤태훈 회장에게 준비 과정을 들어보자. 한국의 민화로 요즘 유행을 많이 다른 분들이 하고 있는데, 그리는 소재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렸던 걸 따라 그리는 형태가 돼서 지금 민화 기법을 쓸 때 오늘의 우리 삶 시대를 그려라, 아파트를 그려줬고 책가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도자 쪽에서는 그리고 이제 전통적으로 그 상강 기법을 통한 기법의 문제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도자에 들어가는 그림이나 이런 것들이 현대화될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어떤 질문이신가? 도자기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네. 나는 우리의 훌륭한 전통 문화를 지키는 쪽에서 한 축이 있고, 예. 사물놀이하는 김덕수 선생하고 그런 고민을 많이 해요. 만나면 예. 우리 전통의 원형을 어떻게 보존하고 예. 이후에 발전으로 갈 것인가. 예. 근데 김덕수 선생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퓨전 전통을 많이 해요. 근데 뭐 지금 얘기하시는 김덕수 선생의 사물놀이패도 어차피 김덕수 선생이 현대적으로 창조한 거잖아요. 그런 걸 많이 하죠. 예. 그래도 전통도 마찬가지, 전통 도자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음악으로 보면은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라는 전통이 있고, 그다음 바하, 현델 같은 근대 음악에서 오늘날 잭과 팝이라는 거로 쭉 이어져 왔는데, 그렇다고 전통이 가치가 없고 없어졌느냐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도자도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 진부하고 과거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만 이 원형은 보존하고 이것의 변화를 어떻게 줄 것인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그 변화를 추구하는 과정인데, 불행하게도 한국 전통 도자의 현대화라는 것이 끄집어내지질 않아요. 그 외국에서 배워온 유럽이나 그런 외국의 현대화가 그대로 도입이 돼서 마치 그게 우리의 현대화처럼 그렇게 비춰지게 가고 있죠. 우리 전통의 현대화를 어떻게 가느냐. 아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통을 끄집어내서 우리 것의 현대화가 무엇이냐가 지금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엑스포 비엔날레 하면서 외국에서 시작된 현대화라는 200년 역사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들은 이제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게 200년 역사가 조금 넘어요. 그렇죠. 그 이전에는 중국과 조선, 일본이 도자의 원료가 돼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것은 현대 도자화. 그러니까 백자 마냥 고온일 필요도 없고, 그냥 저온에서도 형태가 예술적인 형태냐, 이런 쪽에서 이제 현대 도자를 말하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해서 생강기법이라든지 동양화 기법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현대화된 발전의 계기를 온전히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 도자기 전투관이라든지 도자기 디자인 연구소라든지 이런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도자 발전 두 축을 제시한 게 기술 연구소와 디자인 연구소를 만들면 이것을 전 세계에 수출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만들 때 디자이너는 한국 사람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이름은 유럽형에 맞는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외국 디자이너가 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없어요. 도자기 쪽에. 도자 쪽으로 없는 것 같아요.
대개 이제 대학 도예과 교수들이 현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아직 걸음마 수준이고 전문 디자인을 하려면 유럽, 이태리나 독일이나 이런 데서 수준 있는 디자이너가 와서 우리나라 도자기를 전부 둘러보면 거기서 유럽형에 맞는 디자인을 끄집어내요. 그들이. 아,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끄집어낸 디자인을 만들어서 수출을 하면은 유럽에서 보지 못한 독특한 도자기가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시도도 못 해보고 좀 사양길로 가다 보니까 항상 이런 문제를 다니면서 떠들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다못해 도자기 전수관조차 없어요. 뭐 나전 칠기니 뭐 다른 건 다 있는데 도자기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전통 공예 도자기 전수관이 하나가 없어요. 이런 게 너무 이제 아쉽고. 그 도자 쪽에도 뭐 무형문화재 뭐 이런 것도 시작하고 있나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경기도나 이천여도 광주가 있으니까 경기도나 문체부 쪽에 얘기를 많이 하죠. 지금 정부 기관이 해야 될 역할은 사라지지 않도록 전통 문화를 어떻게 유지 보존할 것인가를 정책의 기본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 한 번 문화가 사라지면 복원이 어렵다. 바로 생강기법이 그래요. 지금 70대 아래가 전문가가 없어요. 거의 70대가 넘어가면서 이제 손이 떨려서 조각을 못해요. 생강기법의 기본이 조각이란 말이에요. 거기다 이제 청자의 운학을 보면은 학이 머리는 까맣고 다리가 까맣잖아요. 날개는 하얗고 그걸 조각을 하는데 불과 몇 초가 안 걸려요. 조각을 해서 날개는 흰 흙을 메꾸고 머리 다리는 까만 흙을 메꿔서 긁어낸 기법이 상강기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볼 때는 그린 걸로 착각을 하고 보면은 전혀 덧칠이 없대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그림은 되게 덧칠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그 세계적인 기술을 현대화로 가다 보면은 예를 들어 접시에 아주 좋은 문양 같은 걸 조각을 해서 다양한 색깔의 상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다양한 색깔에. 우리 전통에서는 흑상과 백상감만 쓰는데 만들 수 있고 다양한 문양을 아름답게 표현해내면 그러한 만들어진 과정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고급 도자가 수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누구도 흉내 못 내는 그런 우리만의 기술이 있는데 그런 시도조차 못 해보고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보면 다른 이제 우리 전통 회화나 이쪽에서 그냥 판소리나 이런 것도 보면 이게 제자들이 이게 직업으로서 평생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밥벌이가 안 되니까 안 배우려고 하는 게 원인이죠. 그런 산업이 안 되니까 요즘은 뭐 아까 전수관이 없는 이유도 그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전통 그나마 사물 논리나 이런 그 판소리 이런 거는 각 지역에서 공연이라는 것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젊은이들도 그다음에 퓨전을 하다 보니까 이제 판소리 창 기법을 가요에 도입을 해서 긴 호흡을 가지고 판소리는 긴 호흡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긴 호흡을 가지고 가요를 부를 때 그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독특한 맛을 주잖아요. 외국인들이 흉내 못하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다양한 퓨전이 나오고 있어요. 그걸 또 젊은이들이 좋아하고. 그런데 이 전통 도자라는 것은 아주 한정돼 있어서 늘 같은 기술을 반복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전통은. 근데 그 노련한 반복된 기술을 현대화로 조금만 도입을 해도 전혀 새로운 도자 작품만 나올 수가 있는데 이걸 시도조차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자들은 나이 70이 넘어가면서 하나 둘 이제 현장을 떠나는 이런 그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서 이번에 이제 한일 60주년 행사에 원래 취지가 그런 거죠.
일본에서 한일 공자지만 과거 삼조 도공들을 한번 역사를 기억하는 자리를 휴머전 통해서 한번 하는데 일본에서는 우리가 소녀상 문제로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네. 그 다음에 감정적인 표현들이 막 나오고 이런 과정에서 보자는 일본 때문에 보자 산업 자체가 붕괴됐었어요. 임진왜란 때 정유재라는 때 다 다녀왔으니까. 전문 도자 기술자가 다 잡혀요. 그들 기록에 만여는 그들이 우리 기록조차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산업공상에서 공이라는 특히해서 세 번째 그 천민으로 취급을 하면서 그렇죠. 도자기 기술에 대한 중요성 대우를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일본은 그 기술의 우수성을 알고 의도적으로 정유재를 잡아간 기술자가 만여명 기술자와 가족들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전국의 기술자가 잡혀가는 바람에 우리는 큰 항아리조차 못 만드는 세월이 한 200년이 갔어요. 정유재란 이후에 200년 그렇지, 동안 그렇지. 큰 하나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나온 게 17세기에 조선백자 다랑알이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 번에 크게 못 만드니까 반을 쪼개서 엎어서 붙여서 그렇죠. 다른 위에를 그러니까 또- 이불 주둥이를 만들고 이렇게 깎아서 예. 다랑알이라는 게 나온 것이 예. 세계적인 그 고해가 버나드 리치라는 사람이 예. 그 미감을 발견하고서 예. 대영제국 박물관 유치하는 작업을 해요. 예. 그래서 그 대영제국 박물관 큐레이터가 은퇴하면서 동아일보에 글을 쓰기를 내 일생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은 조선 백자 다랑아리를 대영제국 박물관에 유치한 일이었다라는 글을 써요. 그걸 우연히 봤는데 그래서 다랑아리가 17세기 초에서 18세기 초에 그냥 반짝 나왔다가 사라지죠. 그 이후에 이제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도자기가 나오는데 다랑아리 종류는 10가지를 봐요. 그 웬만한 항아리 그냥 다랑아리로 이제 보고 그 중에 대영지역 박물관에 간 다랑아리가 가장 아름다운 다랑아리다. 그래서 그 형태의 미감은 서양인들은 흉내를 못 낸다. 이제 이런 식이죠. 최근에 우리나라도 다랑아리가 굉장히 알려지면서 이제 그 미적의 가치를 알고 이제 선호를 많이들 해요. 그다음에 작년 연초에 누가 특별 주문해서 다랑아리 10개 만들어준 적이 있는데 그만큼 이제 애호가들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아까 그 일본은 지금 일본은 우리 기술자들 데려가서 일본의 도자 문화가 대단히 발달돼 있잖아요. 산업도 발달돼 있고 거기는 일본 성공했던 이유는 뭐예요? 한국은 쳐져 있고. 그러니까 과거에 일본이 신안 앞바다에 배가 도자기 실은 배가 가라앉고 발견하고 그러잖아요. 과거에 일본은 백자를 못 만들고 토기 수준 그렇죠. 그런 정도 수준에서 머물다 보니까 도자기를 중국과 조선을 통해서 샀죠. 사서 썼단 말이죠. 근데 고가로 사서 쓰게 됐는데 임진왜란 와 보니까 이건 뭐 백자를 서민들도 쓰고 개 밖으로도 여기가 눈이 이제 뒤집힌 거죠. 그래서 정유재란 때는 조선의 기술자를 데려다가 우리가 그 기술로 고급 도자기를 만들어 보자. 그 다음에 나전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의 기술자들을 계획적으로 잡아가요. 그러니까 전체 잡혀간 사람이 3만여 명이라고 그러는데 사명대사가 조일 국교 정상화를 할 때 데려온 인원이 6천여 명밖에 안 돼요. 그 3만여 명 중에 도자기는 한 명도 안 왔어요. 6천여 명을 데리고 오는데 나머지 조선에 가야 떼꼬리도 어렵고 그렇죠. 오히려 이 기술자들 천민 취급당하고 일본에다 그래도 밥 먹고 대우를 해주고 이제 이러는데 조선에 가봐야 그래도 거의 안 오고
6천여 명 중에 도자기 하는 사람 한 명도 안 돼요. 그나마. 원하지 않아서 하는 거예요. 네, 본인들이 아는 거죠. 근데 그러면 현대 지금 일본의 도자 문화가 도자 산업이 이제 발달되어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정통 기법을 주고 있는데 일본도 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런 제도적이나 아니면 뭐가 있었던 건지. 일본은 근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 사고가 달라요, 우리가. 그런 게 우리가 사무라이 시대고 쇼군 시대를 거쳐왔지만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보고 그래도 하다못해 솥밥을 하는 기술자도 대를 이어가면서 그렇죠. 또 굉장한 대우를 받잖아요. 그렇듯이 국민들이나 정치인의 인식이 우리와는 다르고 그들이 중국이 전 세계에 수출할 땐 네덜란드 동인도 회담 통해서 전 세계에 도자기 수출을 해요. 중국 도자기를. 그러다가 영국에서 중국 도자기 기술을 배워서 본 차이나가 탄생이 돼요. 영국에서. 그렇죠. 본 차이나. 그래서 본이라는 게 뼈잖아요. 이게 흙으로만 만든 도자기는 두껍게 하지 않으면 고온에서는 이게 주저앉아요. 서 있질 못해요. 그러니까 거기다 솥뼈 가루를 섞어서 해보니까 얇아도 강한 불에 견딘다는 거예요. 고온에도. 그렇게 본 차이나가 나와서 전 유럽으로 퍼졌죠. 그게 200년 조금 전 얘기예요. 우린 400년 전에 조선동이 일본에 기술자가 잡혀간 시대에 유럽은 도자기를 못 만들었죠. 그래서 연금 술사들이 도자기를 만들려고 애를 쓰다가 실패하고 못했죠. 그러다가 이제 영국을 통해서 본차이나가 건너가고 독일의 마이센은 아리따를 통해서 도자기 기술이 전수돼요. 그래서 마이센은 아리따 전시에 꼭 참석을 하면서 마이센 도자기가 전시가 되는데 그게 다 조선의 기술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근데 반면 정유재한테 잡혀간 조선 도공들은 거기 백자 재료가 없으니까 백자 재료라는 건 원래 장석이나 규석이나 이런 광물질들이 원료로 다 들어가요. 도자기에. 그래야 1300도 불에도 이게 견디고 돌가루 성분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공주에서 건너간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그 아리따의 이즈미야마라는 데서 이즈미 산이죠. 이즈미 야마가 산이니까 이즈미야마에서 백자 보석 원료를 발견해요. 거기는 후쿠오카는 제주도보다 아래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아열대 지방이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밀림이 우거진 깊은 산 속에서 그걸 발견하면서 백자가 탄생하는데 그게 1635년인가 돼요. 백자가 만들어진 게. 일본에서. 근데 네덜란드 동인도서가 마침 중국 도자기를 전 세계에 퍼나르면서 왕실 귀족들이 중국 도자기를 앞서서 샀는데 명청 전쟁이 벌어지는 바람에 중국 수출길이 막혀요. 그래서 동인도 회사가 제주도를 통해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이말이라는 항구를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서 그 아리따가 한 30분 거리? 그 30분 거리에 있는 아리따에서 백자가 막 만들어질 무렵에 조선 공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가 중국에서 수입을 못하니까 일본에 주문을 해가지고 일본 도자기를 전 세계에 퍼나가요. 그러면서 일본이 막대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자기네 나라 물건을 마땅히 수출할 만한 물건도 없었고 도자기는 세계에서 중국밖에 못 만드는데 일본이 도자기를 만든다?
하루아침에 일본이 문명국가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 그렇죠. 이게 일본에서 만든 도자. 일본이라는 나라가 어디냐? 도자기를 만드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게 문명국가로 인정받는 국가 브랜드가 확 올라가요. 그렇죠. 과연 그때 조선은 무엇이냐? 네. 조선은 완전히 세국 정책을 하고 그 엄청난 기술을 국내 사장시키면서 외국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여기서 그냥 사장돼 버린 거예요. 그걸 중국과 일본이 전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여서 일본이 그 돈으로 근대화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필요한 뭐 기계를 산다든지 하다못해 대포라든지 수총 같은 거 다 들어와서 이런 분석은 일본의 그 외국 문명이 들어오게 된 게 도자기가 많은 역할을 한 거거든요. 도자기가 근대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결정적인 거죠. 역할을 했네. 일본 근대화는 도자기가